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팩트체크의 김병재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모시고 지역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령 성주 7구기 지역구이신 정희용 의원 모셨습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 시청자 지역민들께 먼저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로넷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사정 속에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는 극복도 안 되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시고 힘내주신 우리 세로넷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우리 지역인 고령군에서 아침 일찍 청소차와 함께 청소 봉사를 하면서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묵은 찌꺼기들을 싹 치우고 깨끗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소띠 해인 만큼 우보 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지역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작년 한 해는 의원님도 지역민도 국민도 모두가 힘들고 다사다난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작년 한 해 저도 진짜 이 유사 이래에 처음 겪는 코로나 팬데믹에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억에 남는 것이라는 건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인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와중에서 어렵게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게 막 개인적인 막 기쁨, 희열 이런 것보다 아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19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도탄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이 부분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무거운 마음가짐이 가장 생각이 나고요.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덜어드리고자 법안도 내고 의정활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뭐 설상가상 같은 상황이 정말 많았는데요. 작년 돌이켜보시면 특히 4월에 총선 과정도 힘드셨을 테고,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뚝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잘 살피시기로 유명하고, 제가 듣기에는 한 번 빼놓고는 매 주말마다 지역구를 돌면서 지역민들을 만나시고 소통을 하셨다면서요.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사실. 네, 제가 임기가 시작하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하고 2020년에 31번의 주말이 있었습니다. 31번의 주말 중에서 제가 30번을 주말에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은 저는 이렇게 제 의무처럼 특별히 뭐 출장이 없다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와서 소통하고 발로 뛰고 뭐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정 의원님처럼 40대 젊은 정치인이 나온 게 그건 20년 만에 당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당내에서는 정 의원님의 미래 가능성과 능력을 굉장히 또 좋게 보시나 봅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 초선 되시자마자 다양한 직책을 맡으셨고, 특히 그 가운데 중앙재해 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위원장 맡기는 쉽지 않은 사실인데, 작년에도 장마라든가 폭우가 심했잖아요. 현장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자리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당에서는 수석 부위원장,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에서 또 저출생 대책위원회 위원,
소상공인 특위위원 네. 한 제가 9개 정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젊은 초선 의원에게 기회를 많이 준 것은 좀 당의 변화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쏟아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전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아서는 작년 제가 8월에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맡았는데 맡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장마전선이 그때 한반도에 걸리면서 보통 30년 빈도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데 이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생기고 막 폭우가 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또 태풍도 연이어서 몰아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에 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당의 의원님들 113분 누적위원으로 8차례 저희가 점검 봉사활동을 했는데 8차례 가서 한 800여 명이 함께해서 충북 지역 그리고 섬진강 그 뚝이 무너지면서 네네. 피해가 컸었거든요. 언제나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가서 함께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21대 국회 출범하고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또 어떤 활동, 또 어떤 점이 기억에 가장 남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첫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네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상임위를 2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여성가족 특별위원회하고 뭐 예결위하고는 복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사회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겹쳤습니다. 이 코로나 사면서 이 비대면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럼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면 디지털 기술이 뒤따라오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4차 산업을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럼 이 코로나 때문에 따라오는 디지털 혁신이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160조 원을 들여서 뉴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어려운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45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 45조 원이 뭐 이런 단기적인 일에 그치면 안 된다. 이 45조라는 재원을 쓰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렇게 뉴딜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도화시키는 기술을 이렇게 축적하는 일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 비판을 제가 많이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 방송이 공중파를 이용하는 방송들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종편들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는 제가 야당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어떤 정부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실패보단 성공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권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국정 지지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아마 작년 국정감사 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라. 네네. 대통령이 제대로 편파적이고 막 자기 진영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할 때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전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제가 뭐 너무 좀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방향성들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해에도 2021년도에 제대로 됐는지 저는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한 번에 쏟아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네네. 금년에 다시 제가 작년에 언급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해서 그 개선된 게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충분해서 충분한 대로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부족했다면 강하게 질타를 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따라가면서 지적하는 그런 이제 상임위 국정감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도 영속적으로 계속 또 관찰하고 새롭게 추진할 법안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워낙 또 꼼꼼하고 추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북도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외된 국민들 또 지역민들을 위한 법안을 유독 많이 또 발의하셨어요. 보니까 장애인, 아동, 근로법, 그리고 유공자 처우 개선 법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낸 법안 중에서 뭐 어느 게 뭐 우선순위가 있다 뭐 이렇게 두기는 사실 좀 그렇지는 뭐 않지만.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네. 뭐 깊이 고민을 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들 그 참전 유공자들 수당을 인상을 하자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현재 뭐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 이제 2만 원이 그냥 정부에서 올려드리는 걸로 이제 끝이 났는데 굉장히 미비합니다. 병장 월급이 이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병장들이 월급을 올려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참전 유공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가 처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법안을 우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가 법안을 어떤 걸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점자의 날이라고 한글 점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점자가 이제 세계 만국어가 아니거든요.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의 날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기념일을 지정을 하는 이제 법안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각 장애인 분들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네네. 뭐냐하면 간이가세 과표 기준을 그전에 4,8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걸 8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럼 세금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법은 또 통과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근데 특히 이 법은 고령시장에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는 우리 회장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너무 어렵다. 과표 기준이 너무 오래됐는데 낮아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법안을 연구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까지 돼서 굉장히 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다시 가서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국회의원이 그걸 기억을 했다가 법안까지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통과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 다양한 또 법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 정희용 의원과 함께하는 신년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고령 성주 칠곡 지역민들 또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새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점이긴 한데요.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안이 합리적일까요? 참 인구 감소의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정말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가 골맞는데 우리 지역에만 뭐 특효약을 쓴다고 해서 이게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틀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변화가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 정부 주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해서 경남지사님이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됐고, 작년 11월에는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논의가 굉장히 빨리 시작됐죠. 저희는 그렇죠. 불경이나 광주, 전남에 비해서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시작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비대면으로 2차 공론화위원회 회의까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모하려면 틀을 좀 바꿔야 된다. 대구라는 교육열이 높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가 있고, 경북이라는 훌륭한 자원들이 있고, 뭐 이게 합쳐져서 국가 차원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드는, 행정의 틀을
기존 행정 틀을 깨고 국가 차원의 어떤 행정 단위가 되면 새로운 활력은 반드시 모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자생력도 생기고 대구 경북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시너지가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고 부울경이나 광주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네. 같은 이유일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빨리 변화에 앞장서야 된다. 변화에 뒤따라가면 앞장선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 동의하고 그 안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됐을 때 사실상 우리 고령 성주 7곡은 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큰 틀에서 저는 이 인구 감소에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서의 경북과 대구, 그래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큰 대구 경북을 만드는 것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지속시키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있다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옮겨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 분산.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은 찾아오게끔 해야 되고 네네. 뭐 그러면서 머무르게 하면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공장을 하는 분이 우리 지역에 옮기고 싶을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고 또 개인들이라도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서울에도 수도권에 집이 있고 지역에 집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라든지 이 부분 좀 면제해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처음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눌러서 이렇게 이제 남은 제 인생 2막을 네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해주면 인구가 또 늘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그 3개군이 현안이라든가 입장, 당면 과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칠곡은 호국벨트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주는 스마트팜 같은 미래 농업 문제, 또 고령은 대가야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제 관광 사업 육성 등 이렇게 당면 과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살펴보고 추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이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네. 또 해결의 방식은 또 같고 이렇습니다. 아, 방식은 같을 수 있다. 예. 이게 좀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3개군을 합쳐서 보면 관광, 농업, 그리고 신산업 네네.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관광이면 칠곡은 호국, 성주는 어떤 생명문화, 성산가야, 고령은 대가야. 네. 이걸 테마로 한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은 고령에는 우리 뭐 수박, 딸기, 메론, 감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에는 참외를 중심으로 한 또 샤인머스켓, 우리 칠곡에는 또 포도도 있고 참외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 특화 작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산업별로 이걸 연계를 해서 3개군이 각자 본인 특화 작물들은 각 지역에서 하지만 또 필요하던 것은 3개군이 이렇게 한 지역구인 만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면 어떨까 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성주군 얘기하셨는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40억 들여서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단순 자동화 시스템이다, 예산 낭비다, 영속성이 없다 이런 또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비판의 주요 요지는 스마트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경우의 수들을 참고할 수 있을 때 이 스마트팜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는 뭐 아주 원칙적으로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주군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제 50여 호 정도 스마트팜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스마트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방향은 자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문제를 보강해 가면서 그 예산 투입된 것이 이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더 기능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셔야 하고요. 올 한 해 포부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 혁신되는 사회를 살아가지만 디지털 불평등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전적 불평등이 강화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또 일자리의 불평등, 또 이 디지털에 소외되는 거에 따른 불평등.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또 소득에 따라서 디지털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좋은 기기를 사용을 못 하시니까 그 디지털 불평등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사회에서 이 불평등을 최소화해서 우리 소외되거나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1967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아마 하신 말씀인데요. 역사는 난간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국민들에게 발전과 번영을 가져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상공인들은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양한 소통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일전에 어디서 정 의원님을 수식한 단어 중에 성함 석자를 활용한 정의, 희망, 용기 이 세 단어를 봤습니다. 그 표현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의로운 정치를 올해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년 대담 오늘은 고령 성주 7곡이 지역구이신 정의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신년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